한양에서 가장 큰 양령상 주인이 된 과부 앞에 한 남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남자는 10년 전 이 여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약방을 빼앗고 심지어 집까지 빼앗아 거리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순간 품속에서 약 한 봉지를 꺼내 그에게 건넨 것입니다. 이 약을 드세요. 당신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순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동대문 근처 양령시 거리에는 3대째 내려오는 약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생당이었습니다. 보생당의 주인은 이 영감이라는 30세 남짓한 의원이었습니다. 이 영감은 조부대부터 내려온 처방을 지키며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은 공짜로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영감의 곁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정씨는 26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약초에 대한 지식이 남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의원이셨던 할아버지에게서 약초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영감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약재 좀 보시오. 인삼이 맞소? 정씨가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여보. 이것은 더덕입니다. 빛깔과 향이 다릅니다. 이 영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 눈은 정확하구려. 나보다 낫소. 이렇게 남편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내렸고 아내는 약재를 감별하고 조제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 보생당은 한양에서 소문난 약방이 되었습니다.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약재만 만지면 딱 압니다. 하늘이 내린 복이지요. 그러나 이 행복한 집안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주사였습니다. 한주사는 이 영감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습니다. 약재 도매를 담당하며 보생당에 약재를 공급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보생당의 명성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주사가 보생당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요즘 인삼값이 너무 비싸서 백성들이 약을 못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감이 답했습니다. 그렇소. 마음이 아프오. 한주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좋은 인삼을 싼 값에 구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품질은 조선 인삼과 똑같습니다. 이 영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약재는 확실한 것으로만 써야 하지 않겠소? 한주사가 설득했습니다. 제가 먼저 써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번만 믿어보십시오. 약값을 낮춰서 가난한 백성들도 인삼을 먹게 하십시오. 이 영감은 고민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정씨가 그 약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보, 이 인삼 뭔가 이상합니다. 이 영감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그러오? 정씨가 설명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향도 다릅니다. 조선 인삼과는 분명 다릅니다. 한주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중국 인삼이니 조금 다를 수 있지요. 하지만 약효는 똑같습니다. 이 영감이 아내를 달랬습니다. 여보, 한주사가 직접 써봤다는데. 정씨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이 영감이 결심했습니다. 이번만 믿어보세. 약값을 낮춰서 가난한 백성들도 먹게 하고 싶소. 결국 이 영감은 한주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정 씨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생당에서는 그 인삼을 환자들에게 처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환자들도 약값이 싸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생당에서 약을 지어간 환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관가에 고발했고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리가 발표했습니다. 부검 결과 이 환자는 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죽었소. 보생당에서 지어간 약에 독이 들어 있었소. 보생당 앞에는 유가족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약방에서 사람을 죽였다. 우리 아버지를 돌려내라. 이 영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 씨는 남은 인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삼 안에 독초의 성분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인삼에 독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상하다고 했잖습니까? 이 영감이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한 주사가 나를 속인 것이오? 하지만 한 주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관가에서는 이 영감을 잡아갔습니다. 환자를 죽인 죄목이었습니다. 이 영감이 항변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처방했습니다. 한 주사가 가짜 약재를 판 것입니다. 관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한 주사는 간 곳이 없고 당신이 그 약재를 샀으니 당신 책임이요. 이 영감은 석 달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신문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남편을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관가에 뇌물을 바치고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재산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겨우 석 달 만에 이 영감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과 충격으로 병이 깊어졌습니다. 이 영감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소. 정 씨가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습니다. 이제 건강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영감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환자를 살리는 의원이 되고 싶었는데 도리어 환자를 죽이고 말았소. 이 영감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달 후 이 영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소. 정말 미안하오. 당신과 딸을 이렇게 남겨두고 가니 원망하지 마시오. 미워하지 마시오. 그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라오. 그렇게 이 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26살의 젊은 과부, 5살 된 어린 딸, 그리고 병든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빚이 있었습니다. 환자 유가족에게 배상금 100냥, 관가에 낸 뇌물, 장례 비용까지 합쳐 150냥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보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사람을 죽인 약방이라니. 다시는 문 열지 못할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 과부는 어쩌려나. 빚도 엄청나던데. 정 씨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시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정 씨 부인, 빚을 갚으시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정 씨가 애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빚쟁이가 소리쳤습니다. 과부가 무슨 수로 150냥을 갚겠소? 약방을 넘기시오.
그것이라도 팔아야 빚을 갚지. 정 씨가 간청했습니다. 제발 시간을 주십시오. 보생당은 제 남편의 유산입니다.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보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주사였습니다. 석 달 전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감히 여기 나타나다니. 한주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나도 피해자요. 그 인삼은 나도 속아서 산 것이요. 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일부러 독이 든 약재를 판 것 아니오. 한주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소. 오히려 내가 도와주러 왔소. 한주사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소. 보생당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빚을 갚아드리겠소. 정 씨가 놀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주사가 계속했습니다. 물론 시세보다는 싸게 사야겠지만 어차피 압류당할 바에는 나한테 파는 것이 낫지 않겠소? 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생당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한주사가 비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과부가 무슨 수로 약방을 운영하겠소? 정 씨는 한주사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촌인 이진사였습니다. 재수 씨, 내가 왔소. 정 씨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인 일이십니까? 이진사가 말했습니다. 보생당은 우리 이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약방이요. 과부 손에 넘어갈 수는 없소. 정 씨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진사가 계속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딸아이를 내 집종으로 주고 당신은 재가를 가시오. 그러면 보생당은 내가 맡겠소. 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딸을 종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겠소? 약방은 어차피 압류될 것이오. 정 씨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딸도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빚을 갚고 제 딸을 키우겠습니다. 이 진사가 화를 냈습니다. 흥, 과부 주제에 허황된 꿈을 꾸는구려. 두고 보시오. 이 진사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 씨를 비웃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수로 장사를 한다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곧 망할 게 뻔해. 딸아이가 불쌍하네. 심지어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정 씨가 답했습니다. 저는 시댁을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빚을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가에서 보생당을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생당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생당을 산 사람은 바로 한주사였습니다. 한주사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보생당은 내 것이오. 하하. 한주사는 보생당 건물에 딸린 살림집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정 씨와 딸,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날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우리 어디로 가요? 정 씨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얘야. 엄마가 있잖니. 시어머니가 미안해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구나. 내가 무능해서. 정 씨가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짐을 싸서 보생당을 나왔습니다. 한주사는 문 앞에 서서 비웃었습니다. 과부 주제에 약방을 지키겠다고 꼴 좋구려. 정 씨는 친정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미안하지만 돌아가거라.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딸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동대문 근처를 헤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는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폐사당 뒤편에 있는 작은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창고였습니다. 정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겠습니다.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시어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정 씨는 딸을 품에 안고 시어머니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발 길을 열어주소서. 제 딸과 어머님만은 부디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그날 밤 정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이 추위에 떨까봐, 시어머니가 기침으로 쓰러질까봐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집이 완전히 망했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과부가 무슨 수로 일어서겠어. 딸아이가 불쌍해. 아마 종으로 팔릴 거야. 모두가 정 씨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움막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씨는 낮에는 부잣집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에 겨우 5푼, 10푼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딸과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남긴 약 책을 읽었습니다. 촛불도 아껴야 했지만 정 씨는 책을 읽으며 약초를 공부했습니다. 정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약초? 남편이 말했지. 정직한 약재만 쓰면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며느리, 혼자서 어떻게? 정 씨가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약초를 캐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북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당귀, 감초, 청궁, 작약. 하나씩 정성껏 해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산을 헤맸습니다. 저녁이 되어 움막으로 돌아와 약초를 말렸습니다. 며칠 후 정 씨는 말린 약초를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자리를 펴고 약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과부가 약초를 판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혹시 단마진에 좋은 약초 있소? 정 씨가 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 약초를 보십시오. 이것은 고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초와 함께 달여 드시면 단마진이 낫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3번 밥 먹고 나서 드십시오. 일주일이면 나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요? 정 씨가 답했습니다. 20푼입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약초를 샀습니다. 정 씨는 처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딸과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말 나았소. 당신 누구요? 의원이요? 정 씨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약초를 조금 압니다.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당신 약초 지식이 대단하구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정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대문 장터에 약초 파는 과부가 있는데 귀신같이 병을 안다니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정씨를 찾아왔습니다.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는 길경과 도라지를 추천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후박과 진피를 주었습니다. 정씨의 약초가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정씨는 움막을 벗어나 작은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병도 호전되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괜찮은 거예요? 정씨가 답했습니다. 그래, 얘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우리를 살렸어. 하지만 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생당을 되찾으려면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주사의 음모를 밝혀야 했습니다. 정 씨는 밤마다 약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더 많은 약초를 알아야 했고 더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정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생당을 되찾겠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모르는 사이 한 주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 씨를 망하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 주사는 보생당을 차지한 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생당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두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운영했습니다. 한 주사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생당은 3대째 내려온 전통 있는 약방이요. 믿고 약을 지어가시오. 하지만 한 주사는 약재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환자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주인 이 영감은 착했는데 이 사람은 욕심이 많구려. 또 다른 환자가 말했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주사는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인날이 큰일입니다. 동대문 장터에서 약초 파는 과부가 소문이 났습니다. 한 주사가 물었습니다. 뭐? 누구? 부하가 답했습니다. 이 영감의 아내 정씨 부인입니다. 한 주사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한 주사는 분노했습니다. 과부 주제에 감히 약초 장사를. 내가 가만 안 둔다. 한 주사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정 씨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사람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부인,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중병인데 약이 필요합니다. 정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이십니까? 그 남자가 답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합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십니다. 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폐병의 증상입니다. 이 약초들을 다려드리십시오. 정 씨는 정성껏 약초를 골라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모르는 사이 한 주사의 부하가 그 약초 봉지에 독약을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소. 동대문 장터에서 약초 사 먹은 사람이 쓰러졌다오. 관가에서 관리들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 씨 부인, 당신이 판 약초를 먹고 사람이 쓰러졌소. 독약을 팔았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정 씨가 항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절대 독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지금 당장 따라오시오. 정 씨가 잡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엄마를 데려가지 마세요. 정 씨가 딸을 달랬습니다. 얘야, 괜찮아.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금방 돌아올게. 그때였습니다. 장터에서 정 씨의 약초를 사 먹었던 할머니들이 달려왔습니다. 관리 나으리,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오.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람 약초 먹고 병이 나았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세 번째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요. 이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맞소. 정씨 부인은 선한 사람이요. 누가 모함하는 것이 분명하오.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인들이 많으니 일단 석방하겠소. 하지만 앞으로 약초 장사는 하지 마시오. 또 문제가 생기면 가만 안 둘 것이오. 정 씨는 풀려났지만 유일한 생계 수단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약초를 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 씨는 다시 막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정 씨가 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주사의 음모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씨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관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몰래라도 약초를 캐기로 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더 귀한 약초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북한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 씨가 산 깊숙한 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정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양반이 쓰러져 있었고 수행원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다가가 양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정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 심증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정 씨는 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심증에 좋은 약초들이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돌 위에 약초를 빻아 물과 함께 달였습니다. 이것을 드시게 해주십시오. 수행원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요. 수행원들이 쓰러진 양반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잠시 후 양반이 눈을 떴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양반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수행원이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양반이 정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소? 정 씨가 답했습니다. 다행히 심증이 깊지 않아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양반은 정 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의원이요? 정 씨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약초를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양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정 씨가 답했습니다.
정 씨라고 합니다. 양반이 말했습니다. 정 씨,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렸소. 은인이요. 그 양반은 바로 병조판서 김대감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나는 병조판서 김아무개라 하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서 내 가족의 의원이 되어 주시오. 정 씨가 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과부 몸이라 관가에서 약 팔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김대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정 씨는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독약 때문에 죽고 한 주사가 약방을 빼앗고 자신이 독약 팔았다는 누명을 썼던 일까지. 김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단 말이오.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소. 정 씨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김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이 일을 조사하겠소. 억울한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오. 김대감은 즉시 관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씨가 독약을 팔았다는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환자는 가짜 환자였고 한 주사가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정 씨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독든 인삼 사건도 재조사되었습니다. 관가에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한 주사가 일부러 독이 든 약재를 판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관리가 명령했습니다. 한 주사를 체포하라. 한 주사는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한 주사가 항변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소. 증거가 어디 있소? 관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소. 당신이 의주 상인과 주고받은 편지, 독약을 구입한 기록, 모두 나왔소. 한 주사가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한 주사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사가 빼앗은 보생당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씨는 10년 만에 보생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보생당이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돌아왔습니다. 보생당을 되찾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아버지가 계시던 곳이에요? 정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 얘야. 내 아버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단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구나. 내가 해냈어. 정 씨는 보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 이 영감의 아내 정 씨가 운영합니다. 김대감이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김대감이 한양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목숨을 살린 의원이요. 약초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정직한 분이요. 믿고 찾아가시오. 김대감의 추천으로 보생당에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 씨는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재는 반드시 정직한 것만 사용했습니다. 직접 산에 가서 캔 약초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생당의 명성이 다시 퍼졌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보생당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약방 여러 곳에 지점을 냈습니다. 한양 최고의 양령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댁 친척 이진사였습니다. 10년 전 정 씨에게 딸을 종으로 주고 제가 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사가 말했습니다. 재수 씨,
아니, 정 씨 부인. 정 씨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인 일이십니까? 이 진사가 애원했습니다. 나는 망했소. 사업에 실패하고 병까지 얻었소. 약값이 없어 죽을 지경이요. 부디 나를 살려주시오. 이 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자업자득이지. 그때 과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 씨 부인 쫓아내세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약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 진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소. 정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과부라고, 여자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진사가 감사했습니다. 재수 씨, 아니, 은인. 정말 고맙소. 내가 잘못했소.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 씨 부인이 정말 대인이구나. 원수도 용서하는구나. 정 씨는 이 진사에게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후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보생당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늙고 병든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한주사였습니다. 10년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주사는 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소. 당신을 거리로 내쫓았소. 모두 내 탓이오. 내가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았소. 용서해 주시오. 한주사는 온몸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악당을 쫓아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약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한주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약을 드세요. 한주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뭡니까? 정 씨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폐병을 앓고 계십니다. 이 약을 드시면 나을 겁니다. 한주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왜 나를 살려주시오? 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다. 저는 의원의 아내입니다. 병든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주사는 약을 받아들고 통곡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남은 평생 당신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소. 한주사는 약을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초 가게를 얻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정 씨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 씨의 딸은 훌륭한 여의원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약초를 배워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보생당은 3대째 이어지는 명약방이 되었습니다. 손자도 의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직과 사랑이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 씨를 존경했습니다. 정 씨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이십니다. 약으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까지 고치시는 분입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원망을 갚으면 원망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 씨가 보여준 것은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과부라도 여자라도
지혜와 실력과 사랑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의원은 적도 치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